그럼 지금부터 학술회의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션은 통일연구원의 지난 35년과 앞으로의 35년을 주제로 네 분의 패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본 세션은 현승수 원장 직무대행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현승수 원장 직무대행님과 패널분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시작된 저희 연구원의 역사가 지금 현재 냉전은 끝났지만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또 더 저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희가 35주년이라고 하는 이 정주년의 시기를 맞아서 이렇게 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많은 좀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에서 그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정부의 주요 기관에서 또 차관 및 기관장을 해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 네 분의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선배님이시고, 또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도 저희보다 먼저 연구를 해주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선배님들이라는 호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이 일단 가나다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박종철 대전대학교 교수십니다. 저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내셨고, 또 통일정책,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 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이시고요. 그리고 또 통일연구원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저희 후배들이 원해서 계속 모시고 있는 몇 안 되는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여전히 저희 연구원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님이십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 책임연구위원을 맡으셨죠. 그리고 대한민국 제42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도 지내신 저희 굴치의 외교안보 전문가이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방정책,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 등입니다. 서주석 차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지금 조성열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연구기관에서도 자문 역할 많이 해주셨고, 또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일본 오사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총영사도 역임해 주셨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 동북아 질서, 국제정치, 안보 문제입니다. 조성열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현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부소장을 역임하셨고요. 외교부 국립외교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또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등을 지낸 잘 아시는 저희 선배 연구 전문가이십니다. 홍현익 사무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워낙 저희가 잘 알고 또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시고 계시는 선배 연구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각자 소개를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약상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1세션은 라운드 테이블인데요. 어떤 특별한 학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저희와 같은 비슷한 길을 걸으셨고 또 현재도 여전히
또 한국의 안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후배 연구자들에게 또 저희 통일연구원에게 좀 애정어린 조언과 질타를 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조금 자유롭게 감히 좌장인 제가 조금 만든 제목 질문을 드리면 각자 그 선배 전문가 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자유롭게 조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선배님들 각자 지금 제가 간략하게 소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또 좀 특별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으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인사 여쭈었던 그 순서대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91년에 10월 달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35년 뭐 캐스로 돼 가는데 또 제가 한 5년 전부터 대전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제가 한국 정치에 관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또 제가 원래 또 전공이 한국 정치였고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 경제에 관해서 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책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분야의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국 정치부터 먼저 책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통일 문제에 관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좀 다시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서류석 차관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 개원 35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다른 패널 분들은 다 현직인데 저는 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방연구원에 옛날에 86년에 전 처음 들어갔었습니다. 연구원으로. 그리고 2020년에 그만뒀고요. 그 기간 중에 참여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7년 반 정도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 순수히 근무한 건 한 28년 정도 제가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공직 퇴임한 이후에는 지금은 상근으로는 있지 않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그 초빙연구위원으로 그냥 아주 가끔 가는 그 자리에 있고 주로 이제 틈틈이 뭐 글쓰고 토론에 참가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보다 거의 비슷한 시간으로는 포천 시골에서 아마 텃밭 가꾸는데 준상 그 텃밭러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통일 외교안보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DMZ 평화 네트워크라 그래서 그 DMZ 접경 지역에 관한 뭐 교육 또 탐방하는 그런 시민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저는 주로 6.25 지역 전투사 등등을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해설도 하는 그 탐방하러 갔을 때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건데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런 과거 역사에 해박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재작년부터 궁궐 길라잡이라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서울의 궁궐 등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경복궁에서 그 문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 공직이 청와대였었는데 두 정부 동안 청와대에서 5년 반을 근무했었습니다. 선대월에 청와대를 근무했는데 청와대 근무하면서 그 앞에 있던 경복궁을 참여정부 때는 주문이 막혀가지고 못 갔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신문문이 열려서 자주 갔었는데 청와대와 경복궁이 정말 유사하다.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이 참 유사하다는 그런 설명을 당시에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좀 더 배우면서 모든 궁궐은 다 똑같다. 서울에 5개 궁궐이 있거든요. 그런 궁궐과 청와대가 정말 하는 일들 구조 기능이 정말 비슷한 것들이 많구나, 그런 제가 설명들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뭐 DMZ 접경지대나 아니면은 역사 국방 말이죠, 경복궁 탐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대학교 조성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통일연구원의 공동 연구 작업하러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이쪽으로 서초동으로 옮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미나나 공동 연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보통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 사회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자꾸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세미나 있으면 아직도 좀 발표 나이값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대 군사학과에서 국가안보론하고 국제관계론을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그 다음에 이제 민주평통에서 국제분과에서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지금 언론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내일신문의 칼럼을 이제 가끔 기고하고 있고요.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이제 3주마다 제가 칼럼을 쓰느라고 굉장히 이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자 나올 텐데 오마이뉴스에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일 또 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 활동이나 또 뭐 방송, 뭐 KBS 이뤄진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방송 활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연구원에서는 퇴직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게 젊은 연구자들, 특히 통일연구원에 계신 학자들 분을 만나서 또 제 나름대로 경험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또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끝으로 홍현익 사무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입니다. 저는 그 세종연구소에서 한 25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저 국립외교원장으로 지명돼서 한 2년 정도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고돼서 다시 이제 세종연구소로 돌아가서 일하다가요. 퇴직을 거기서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여기 계신 이한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을 2달여간 했었습니다. 그 직후에 국방부 장관님의 요청에 따라서 좀 이름이 긴데요. 내란 극복과 국방개혁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뭐 국방 전문가도 사실 딱히 아닌데 방첩사 개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방안을 마련해서 장관께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공모에 응시해서 그 경쟁 끝에 제가 선출이 돼서 그 3월 5일부터 유네스코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지금 한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1990년에 이제 유엔에 91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유네스코가 담당을 했었고요.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유엔은 관계는 유네스코가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유엔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유엔 기구 중에 각국의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는 유네스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위원회가 전 세계 19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고요. 그리고 유네스코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설립 취지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인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 갈등 이런 것에서 전쟁이 비롯됐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 과학을 진흥해서
각국 간의 그 소통과 이해를 도모해서 결국은 인류의 평화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이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남북 통일과 한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연구해 왔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부분에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각오로 계속 열심히 앞으로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신 네 분의 전문가분들의 간략한 근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은 비교적 자유롭게 좀 저희에게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랜 연구 경력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통일연구원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또 박종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또 멤버시기도 했고 통일연구원의 지난 35년을 저희는 모릅니다. 35년이 어떤 경위로 흘렀는지. 제가 여기 저희 연구원에서는 꽤 그래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도 저도 잘은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은 그 35년의 세월을 옆에서 또는 내부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조금 애정어린 좀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의 지난 35년을 총괄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조금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각자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동안에 저희 통일연구원과 연계됐던 기억에 남는 또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조성열 교수님부터 먼저. 예, 제가 우리 박종철 박사님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연구원하고 제일 관여가 많이 돼 있고 그동안 공동 연구도 많이 해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국가모델연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이제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국립통일산하경제인문사회 연구부에 소속이 바뀐 뒤부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이 통일연구원에 대한 이미지는 앞에서 이한주 이사장님이나 또 김남중 차관께서 이미 다 얘기하셨듯이 대표적인 북한 연구 또 평화 통일에 대한 싱크탱크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 영역을 떠나서 얘기한다면은 통일연구원 그러면은 이제 이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연구의 자율성이 높은 이제 국책기관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소지석 박사님도 계시지만 국방연구원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국가모전략연구원도 그렇고 이 대외 활동이 엄청나게 제한이 돼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국가모전략연구원에서는 처음으로 방송 나가고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대외 활동을 이제 시작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탄압도 많이 받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도 계신 제가 아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계신 이제 최정 박사님이나 또 정은희 박사, 그다음에 이제 장철훈 박사 이런 분들은 은행이나 아니면은 다른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김석진 박사 같은 경우는 산업연구원에서 오셨고 또 저희 연구원에 있던 사람들 여기 통일연구원을 오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불발돼서 못 왔는데 이름은 이제 안 밝혀서 못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처럼 사실 이제 각 기관에서 또 국제기관이라는 위상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같은 국제기관 중에서도 연구 자율성이 높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IMF를 겪으면서 다른 데로 구조조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 통일연구원은 굉장히 단합이 잘 돼가지고 임금을 대신 깎겠다, 자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원이 유지되면서 좀 복지가 좀 깎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제기관보다는 이제 복지나 처우가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금액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 다른 기관들은 국방연구원이나 국가모델연구원, 국립외교원은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또 정부 부처와의 연계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데 이 통일연구원의 경우는 제가 옛날에 회장됐던 북한연구학회라든지
또 각 대학에서 북한 또는 통일 연구소들이 창설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일연구원의 위상이 상당히 경쟁자가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침체됐던 기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35년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이제 그 다른 기관을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국제기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특히 남북 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통일연구원이 굉장히 이제 연구 과정도 어려워지는 환경이 나빠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서주석 차관님. 예. 예. 통일연구원이 이제 91년도에 민족통일연구원으로 시작됐죠. 제가 그때 얘기 기억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90년 초에 저는 이제 연구소에 아마 5년차, 6년차 연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방연구원은 이제 홍릉에 있는데 거기서 인원이 많고 저는 당시에 아마 안보전략인가 정책계획인가 그런 연구부 소속으로 있어서 그 같은 연구부에 있는 분들하고 상당히 돈독하게 저녁이면 뭐 한잔하고 이런 자리를 늘 갖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같이 근무하는 연구원인데 두 분이 새로 생기는 연구소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걸 아실 만한 분은 우리 박종철 박사님 아실 것 같아요. 이다리 박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북한 경제하시던 박사님 또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던 박영호 박사님 그때 같이 이제 근무해서 저희랑 정말 돈독하게 잘 지내줬던 두 분이 갑자기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시기 훨씬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부터 같이 논의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셨어요. 여기 민족통일연구원에 가신 다음에도 거의 한 1,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저녁 자리에 오셔가지고 특히 이다리 박사님 같은 분들은 통일연구원 초기에 여기가 무슨 연구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뭘 진행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셨는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5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그 현성수 대행님도 그러시고 또 통일부 차관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91년도가 통일연구원이 생길 때 그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탈냉전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이 된 직후였고 구소련이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북한도 그때 김일성 체제가 얼마큼 갈 건가 이런 논의들 참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고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난과 체제 위기는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겨났던 이 민족통일연구원, 당시 통일연구원이 정말 저는 초기에 아주 열성적으로 일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독일 통일 경험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통일 방안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들을 참 많이 하셨고 그때 그 연구 결과들을 이제 저희가 받아보면서 정말 대단한 연구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제대로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현안 보고서들이 그때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현안 보고서들을 내셨던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내가 그때 정부에 쭉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참고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뭐 좋았다 나빴다
지금처럼 아예 지금은 정말 거의 단절된 상태로 있는데 정말 파동적인 관계로 이제 변화를 했죠. 어려운 때도 있고 좀 더 관계가 활발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시의적절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일연구원이 그동안 35년간 북한이나 남북 관계 통일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기관 또 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를 계속 해오신 데 대해서 저는 크게 도움을 받았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올해가 꺾어지는 해네요. 35년이니까 35년 향후 35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매년 4월 8일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쉬잖아요. 그래서 올해 4월 8일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쉬니까. 제가 91년 이게 4월 달에 개원하고 저는 91년 이제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장충동 시절 그리고 수유리 시절 이제 서초동 시절을 거쳤는데 아마 이 세 군데를 다 거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제가 속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또 수유리에 가서는 거기 진달래 능선이라고 있죠. 우리 서주석 위원님도 거기서 등산 만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진달래 능선이 참 좋았고 처음에 수유리 갔을 때는 점심 먹고 그 위에 상당한 데까지 등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는 이제 안 가게 됐죠. 근데 서초동 와서도 지금 뭐 벚꽃이 아주 만발한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 통일 관련 회의가 있는 곳에 가면 통일연구원 출신들이 거의 많을 때는 과반 아무튼 적어도 몇 명은 항상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통일연구원이 이 통일 북한 연구의 인프라를 깔고 인력을 배출하는 데 지대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PC 보급이 개인적으로 안 됐던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PC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비싸서. 통일연구원 오니까 PC들 하나씩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글 프로그램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PC를 받았는데 이걸 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켜놓고 독수리 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배 그 동료 중에는 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타자를 못 치고 퇴직했던 분이 있어요. 손에다가 이 A4 용지에다가 이 펜으로 써가지고 그 타이핑 부탁하면서 퇴직을 맞았던 어떤 그런 선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통일연구원이 장족에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연구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이 텔레비 보면 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한 20년만 해도 장인이라고 다 그러는데 뭘 배웠을까? 개조식 하는 걸 배웠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와서. 그래서 참 어렵게 혼나가면서 배웠는데 요즘은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그 통일연구원 관련해서 국내 학술회의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닌 축에 속하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육자회담에. 그때 연길에서 이 한중일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북한 대학원대에 있던 유길재 교수도 있었고 또 그 연변대 이분도 고인이 되셨네. 김강일 교수 또 당교 중국의 그 장현구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참여한 회의였는데 저희가 그 회의에 갈 때 9월 18일 도착했는데 9.19 공동성명에 합의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제를 해가지고 페이퍼 써가지고 갔는데 회의 내일 시작하는데 딱 9.19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의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서
근데 이 원문을 알 수가 있나? 그때만 해도 뭐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길에 PC방에 가가지고 뭐 겨우겨우 해서 어떻게 그 보도 나온 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준비했던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거기서 논의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비핵화 로드맵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 프레임을 만든 걸 가지고 연구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2013년 12월에 그 미국의 평화연구소 USIP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포토맥 강가를 이제 내다보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조셉 윤 지난번에 그 주한 대리대사였던 조셉 윤 뭐 빅터 차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뉴스가 떴다는 거예요. 장성택이 처형됐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의 주제가 바뀐 거야. 특히 미국 측 참여자들이 우리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있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통일연구원이 있으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협동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조성열 박사님 내가 많이 부탁을 해서 연구를 나오고 많이 했는데 홍익 박사님도 뭐 통일부 그때 과제 같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이제 여러 연구 중에 이제 제일 큰 규모로 했던 것이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3대 공동체 형성하고 통일 비용에 관한 과제를 큰 게 있었어요. 그때 그게 그때 예산으로도 한 거의 10억 됐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큰 규모였죠. 그래서 이 모든 연구 중요한 국제기관이 다 참여하고 거의 한 80명 정도가 참여한 이제 큰 연구였는데 그 연구 결과로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통일 첫 해에 통일 비용이 한 21조가 들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충 때려 맞췄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언론 보도가 막 됐죠. 어쨌든 보도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공동 연구자 중에 4명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지금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고 또 그때 통일부의 담당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또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국방부 차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뭐 각각 각 기관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성과와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뭐 다 잘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큰 연구의 총괄 책임자였는데 저는 아직도 연구하고 뭐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잘 된 거죠. 뭐 이게 생각이 났고 앞으로 이런 여러 연구기관들의 협업 그리고 국내 네트워크를 하는 리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벌써 통일연구원 설립된 지 35년이 됐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고에 보면은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럴 때 우리도 이제 통일을 달성하겠다라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통일연구원에 일하시는데도 긍지를 느끼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북핵 문제 93년에 터졌을 이후에는 이제 북핵 문제 연구하냐고 한참 바쁘셨을 테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또 통일이 진짜로 실현되나 보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문제는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왔을 때 통일연구원이 뭘 하느냐 이게 아마 굉장히 그 시절이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 자체가 뭐 통일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정부들이 설립됐을 때는 통일연구원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이나 그 카이다나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달리 그런 연구소들은 전 세계 각국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일연구원은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 연구소죠. 그러니까 아마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통일연구원을 가장 대한민국의 훌륭한 연구소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오셨을 걸로 전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다시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통일연구원은 다시 또 힘차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문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통일연구원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국립외교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유네스코에 와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대외 활동을 가능한 많이 해라,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고,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는 제가 방송 출연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좀 솔직하게 이렇게 해설을 하고 비평을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 때는 뭐 방송을 몇 달씩 못 나가게 소장이 강제로 막 그 대외 활동을 막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수준인데, 이한주 이사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셔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복지 수준이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조금 못하다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거는 시급히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임금 문제와 그 연구 활동의 자유, 이것을 잘 해주시고,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뚫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혜를 좀 많이 연구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이 연구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옆에서 지켜봤던 저희 통일연구원에 대한 인상, 특히 좀 통일연구원과 연계됐던 좋은 기억, 에피소드를 들려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 덕담을 또 해주신 분도 계신데, 덕담은 제일 마지막에 또 따로 코너가 마련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저도 2014년에 저는 뭐 지금 말씀해주시는 네 분 선배님들보다는 훨씬 후배입니다, 세대가. 근데 저도 나이가 뭐 45대서 여기에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그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저는 뭐 좀 러시아를 조금 연구를 한다고 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통일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좋은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밖에서. 왜냐하면 뭐랄까요, 저도 92년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련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했는데 갑자기 소련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없어지고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환 기간에 통일연구원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모스크바에서 유학도 하고 뭐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통일연구원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조금 그때부터 저희 세대부터 이미 통일하면 뭔가 좀 고루한 이념, 가치 같은 좀 인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만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상이 좀 있었고, 저는 뭐 국제 문제나 뭐 막 지금 이제 냉전이 끝나고 새롭게 지금 변해가는 국제 정세를 지금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뭐 통일이니 가치니 이런 얘기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루하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통일연구원에 입사했고, 그리고 거기서 십몇 년을 겪으면서 본 바로는, 결국에는 어떨까요? 한반도가 풀리지 않으면은 세계는 풀리지 않겠다. 또는 세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에 뭔가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파가 미친다라는 거를 지금도 저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국뽕이 있지는 않지만, 국뽕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지 않으면 계속 전 세계가 몸살을 앓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제가 2014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북한과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교류도 좀 활발했고, 그만큼 저희는 또 뭐 제가 한러 전략대화로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도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지도 못하지만 러시아 가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 가지도 못하는 이유에 뭐 3분의 2는 북한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여기 지금 외교안보 그다음에 통일 문제를 전문으로 하셨던 선배님들은 또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부침이 있었고 또 풀리나 보다 했을 때 또 막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연구자로서 상당히 좀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연구원의 어떤 야 이거는 정말 통일연구원이 잘했다. 또는 야 통일연구원이 조금 모범적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뭐 행사라든지 과제라든지 혹시 아 이건 진짜 통일연구원 칭찬해 줄 만해라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아 이거는 좀 통일연구원이 왜 이 정도밖에 못했지? 또는 통일연구원은 왜 여기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지라고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도 같습니다. 없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분 선배님들께서 혹시 연구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서 아 이거 통일연구원 칭찬해 줄 만해. 또 아니면 아 통일연구원 그때 좀 너무 아쉬웠어 라고 하는 점들이 있으시면 하나씩 정도만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홍현희 총장님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통일연구원이 그 북한 연구나 대북 정책,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 오신 거를 높이 평가하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 12월 8일, 9일 날 이틀 동안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통일정책 연구협의회를 했는데요. 저는 통일연구원이 그런 기능도 하시는지 몰랐는데 통일에 대해서 가장 그 선두적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각 연구기관마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연구기관에 북한 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한국의 통일 연구에 대한 그 어떤 연구 협력 방안 이런 걸 논의하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북한 연구의 선두 주자로서 이 각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잘한 프로젝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는 별 기억이 안 나고 김현철 원장 시절에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관련 자료집 4권 낸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심도 깊게 잘 정리해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고유한 원장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사업 6권짜리인데 이런 연구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한 것이 인상 깊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다 얘기하는 줄 알고 아까 순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또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거리가 뭐 많이 있겠죠. 이 통일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국책연구기관인데 이 연구원의 이사과 또 여기 연구자들은 항상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팔러시 그 엑스퍼트가 될 건지 학자가 될 건지의 그런 갈등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계속 남을 건지 아니면 학교로 갈 건지 이제 갈등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틀리 미국을 모델로 한다면 미국과 달리 미국은 정책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들하고 학계하고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분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말하면 학자들이 이 전문성이 없어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발탁이 되기도 하고 거의 이제 갈등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느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일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정책 연구를 잘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지금 경쟁 기관들하고의 차별성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 통일연구원이 91년도에 생기자마자 기본 합의서가 체결됐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합의서에 각 조항별로 그 정책 보고서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밤 새워가면서 그것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축적된 연구 역량들로 상당히 한 20년 해온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경사인 체제 26개인가요? 26개가 있는데 이 연구 기관들 중에 이제 통일연구는 이제 여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통일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해왔죠. 또 앞으로 이제 할 거고
그런데 그러려면 협동 연구의 기본 방향과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틀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각 파트, 그 경제, 뭐 사회, 문화, 뭐 안보 분야의 파트에 대한 걸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경사의 체제 내에서 대우는 잘 못 받더라도 그나마 좀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지 못하면 경사의 체제 내에서 우리가 이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뭐 통일 대계, 통일 신대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나마 경사의 체제 내에서 그래도 통일연구원이 얘기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서장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의 그 뭐 협동연구, 공동연구 이런 데 참여한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과거에 홍영표 박사님이 이제 한대 가기 전에 그때 여기 그 연구위원 할 때 그때 같이 무슨 대회 프로젝트를 하면서 몇 달 동안 그 연구실에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북한산 바로 밑에 환경이 좋다 그때 항상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요. 연구 성과 중에 저는 아주 초기에 우리 박종철 박사님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분이 무슨 유형화하고 시나리오 짜는데 상당히 좀 특화되어 계세요. 그래서 북한 체제 뭐 상황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하고 하는데 그런 보고서를 참 많이 쓰셨는데 제가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연구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계셔서 좀 미안합니다만 정책 연구는 뭐 저는 아주 대과제로서의 정책 연구를 다 기억나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좀 기초 연구들 예를 들어 북한 인권 실태 연구 같은 거는 뭐 엄청 오랫동안 인권 백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통일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자료를 축적하고 또 국민들한테 학자들한테 제공해주고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의식 조사 그건 비교적 그때 그거보다는 인권보다는 좀 뒤에 시작한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통일연구원 같은 조직이 아니면은 사실은 조직적으로 공신력 있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그 역할과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사실 통일연구원에서 가장 그 사업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 딴 데서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뭐 북한 인권 백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지속적인 이제 그 조사 작업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독의 뭐 짤지기터 그 기록소에서 보고서 나오듯이 저는 이제 북한 인권을 계속 기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사 작업을 계속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통일의식 조사인가요? 그러니까 통일의식 조사를 계속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뭐 어디 글을 쓰거나 어디 발표할 때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뭐 최근에는 물론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이걸 하기 때문에 뭐 공동적으로 합니다만은 통일연구원에서의 통일의식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좀 연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막 우리 박종철 박사님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쭉 보는 바로는 너무 이제 그 공동 연구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자기 연구 주제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약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구 영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맞지 않는 주제는 저는 일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일연구원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복지나 이런 데 임금 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그 제가 참여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이 주제 저 주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한테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거부하는 경우가 이게 많거든요. 안 맞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저는 일관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이걸 모아서 몇 년에 한 번씩 책을 계속 내서 제가 재직 중에 7권을 단행본을 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 연구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내고 그 정도로 계속 이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추구해 왔는데 통일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단행본을 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냐면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자기 색깔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왜냐면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걸 지적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조금 더 몇 가지 통일연구원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많이 또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앞으로 한 남은 30분은 이제 현안과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저희가 뭐 사전에 좀 질문을 또 좀 드렸었어요. 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 만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 조금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누구든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성이 있잖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 딸인 저는 김주애라는 이름이 제가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일본 학자들이 그랬어요. 김주애라는 이름이 아무도 누가 확인해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어제서부터인가 김주애라는 이름이 계속 거의 진짜 이름인 것처럼 막 다니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 학자들은 몇 개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한 4, 5년 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김주애가 뭐 후계자니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뭐 상당히 그 어떤 후계 구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많고 전문가분들도 처음에는 좀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일련의 있던 흐름들을 봤을 때 김주애가 김정은의 차기 후계자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그 가능성이 몇 %냐 이렇게 뭐 여쭤본다는 거는 도리도 아니고 또 가당치도 않지만 그래도 아마 관심들이 있으실 거고 또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이 북한 문제를 30년 넘게 그 연구에 오신 저희 선배님들은 과연 김주애 양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후계자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조선재 박사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이름 아까 주애라는 이름은 여러 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알려진 게 로드먼 농구 선수 있잖아요. 그 미국 농구 선수가 자기가 들었는데 주애라고 그러더라라고 해서 처음 알려졌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 저 애가 내 딸이야 그랬는데 댓거리지 영어로. 근데 이거를 이제 로드맨이 들을 때 주애? 저애? 그래가지고 이건 제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이제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실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 박사님 얘기처럼 사실 주애란 일이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어요.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다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뭐 가능성이 뭐 완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왜 그러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13살인가 내가 어린애를 가지고 벌써 이렇게 후계자 노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계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설사 후계자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 뭐 여러 공개 출연시킬 필요는 없는데 저는 다른 의미보다도 옛날에 조선 왕조 때도 항상 왕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지면은 뭐냐면 그 법조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왕권을 이제 그러니까 세자를 책봉해야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 권력에 김정은 다음 권력에 대해서는 딴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권력은 김씨 거니까 딴 놈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주애를 계속 내건다는 건 얘가 꼭 후계자라는 의미도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주애든 누가 그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럴 거 아니야. 그 김정은 나오면 누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뭐 건강 이상설도 있지만 뭐 국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수가 있잖아요. 김정은 다음에 누굴까? 과연 4세대 대비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자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차기 권력은 얘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곳곳에 등장시키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다음에 후계자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당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20살 때 시작을 했고 실제로 후계자가 된 게 32살에 됐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갑자기 이제 갑자기 부상해서 후계자로 나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 하면 27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얘기되는 김주애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잖아요. 김주애가 뭐 이번 당대회 때 뭐 이런 얘기들도 뭐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만 정말 어린 나이에 저는 쉽지 않을 거고 아마도 다음 당대회 때도 가능할 것인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김정은의 여러 행사들을 뭐 군 관련 행사들 이런 데 참여하던 김주애가 뭐 사격이라든지 뭐 전차 뭐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아마 좀 시간을 거치면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정치군사학교 같은 그런 특별한 그 교육들을 받으면서 결국 군사 직책을 앞으로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차기 군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계자 가능성은 전 단계에서는 뭐 저는 얘기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뭐 김정은의 가계 또 북한의 지도부의 상황들, 뭐 북한 주민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수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아마 정말 학문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따지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가능성은 현 상태로는 많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을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언론적인 관심의 소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주애 후계자 가능성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김주애 후계보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지금 통일연구원 차기 원장의 체제에 대한 거예요. 왜 현승수 대행께서 이 문제를 여기에 질문으로 제기했는지 난 그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오경석 박사가 지금 이 승계 문제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하면서 요즘 정성장 박사는 좀 조용한 것 같긴 하던데. 이게 옛날에도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왕하고 왕세자하고 관계는 굉장한 갈등과 경쟁 관계잖아요. 세자를 임명하는 그 순간 이게 갈등 관계가 되는 거거든.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이제 갈등 관계이지만 그래서 우리 뭐 승계 체제 중요한데 두 가지 관점만 얘기 드리면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과 그 권력 구도 그 차원의 하나의 팩트로서 봐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보다 이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인 안정성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김주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직함을 갖더라도 또 시나리오는 또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권력 승계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하긴 한데 이걸 너무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보다 좀 뭐 비교 모델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가 폭넓게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중동에 뭐 술통 국가들도 있고 아프리카에 세습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이 체제의 권력 승계라는 것에 이런 일반적인 변수에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또 특수성 이런 것들 좀 가미해서 그런
북한의 그런 권력 승계 모델에 관한 걸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틀은 좀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차기 원장은 이 방 안에 지금 계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아마 후보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깨끗하게 다른 데로 갔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확실히 차기 원장이 아닌 사람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원장이 되실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의 몸무게가 최근에 뭐 140kg 정도 된다 그래서 남모르게 아마 지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김정은은 아마 내가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고 쓰러졌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 그 조성렬 박사님 처음에 얘기하신 걸 적극적으로 그걸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권력 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계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만약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무리지만 그래도 어리지만 주애를 이렇게 내세워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쓰러지면 저는 주애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다른 아들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구도화에서 밑재야 본전이다. 통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가정을 중시하는 그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주애를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지난번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할 때 군수상 태영궁전에 할 때 당 간부들도 뒤에 쭉 따라가는데 가장 중앙에 주의를 하고 옆에 양옆에 김정은 이설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뭔가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왜 중앙에 놓느냐 그거죠. 그거는 무리해서라도 얘가 후계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또 다른 질문이 많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그 이 주요 현안 관련해 가지고 이 질문을 첫 번째로 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작성돼서 올라온 거를 제가 검토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건 제 책임입니다만, 그런데 그때도 제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제일 처음 질문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언뜻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뭔가 좀 너무 경직된 분위기를 좀 풀어가면서 북한 문제를 너무 진지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다음에 드릴 질문입니다만,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진짜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기 힘든 지금 남북 관계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기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화제성이 좀 있는 질문을 드림으로써 좀 분위기를 유화할 그런 좀 의도가 있었다라고 시나리오 작성자들의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통일연구원에 계시는 모든 전문가분들도 밖에 나가면 제일 처음 듣는 질문이 그 질문이겠죠. 누구나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여지껏 이런 상황은 사실 저희가 크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민족도 지우고 통일도 지우고 아예 그냥 건드리지만 안 건드리면 그냥 현상 유지지만 건드리게 되면 핵으로 날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수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외적인 환경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대내적인 어떤 그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통일연구원은 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 선배님들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성열 박사님에서부터 먼저 조금 해야를 제시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김대중식 접근법하고 노무현식 접근법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햇볕 정책 그래가지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접근법이 좀 다르거든요. 김대중식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냉전 시기에 지역 통합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방식이고, 이른바 이제 동서독 방식이라 같죠. 유럽 통합을 통해서 동서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4대국 안전보장론,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을 제기했었고 4대국 안전보장론은 나중에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교차 승인론으로 발전시킨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에 비해서 노무현식 접근법이라는 것은 탈냉전 시기에 사회주의 국제체제가 붕괴되고 남북이 이제 주도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남북의 평화가 지역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약간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든지, 동북아라는 말이 썼지만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문재인 정부 때의 한반도 균형자론 또는 운전자론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나 러우 전쟁 등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신냉전이다 아니다 규정하는 건 별개의 치더라도, 저는 이제 남북이 먼저 풀어서 지역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먼저 이 대외적인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노무현식 접근법을 한다면 뭐 일부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대통령의 대북 담화 또는 이제 북한의 대북 특사를 파견하자, 이런 게 이제 남북 관계를 통해서 푸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이미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김대중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미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방관자라는 뜻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 장거리 뛸 때 페이스메이커가 먼저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무인기 사과도 하셨고, 또 지난번 1월과 3월 달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건 것이, 과거에는 평양에서 워싱턴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야 된다, 또는 평양에서 도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야 된다는데, 이제는 경유 안 해도 되니까 바로 가도 된다. 오히려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 안정화가 남북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게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인 이제 그 접근법의 큰 틀에서는 어떤 김대중식 접근법이 현재 국제 정세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모든 분들이 고민하듯이 저도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적도 많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풀렸던 상황들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뭔가 좀 교훈 같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남북이 엄청난 그 군사적인 충돌까지 했던 시기, 65년부터 69년까지는 정말 많은 충돌이 있었거든요. 한미군과 북한군이 각각 한 400~500명, 북한군은 600명 이상이 그 기간 동안 그 희생이 된 그런 아주 엄청난 충돌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러한 충돌들의 또는 정점에 있는 게 1.21 사태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70년대 급격히 변화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또 80년대도 보면은 뭐 우리가 아는 아웅산 사태라든지 이런 일들이 쭉 이어졌고, 그 뒤에 뭐 수해 물자 지원이 또 예술단 교환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남북 관계는 아주 안 좋았고, 86년, 88년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때도 계속 체제 경쟁하고 있었어요. 89년도에 북한이 청년 학생 대회 크게 열고 할 때까지는 정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90년에 또 남북 대화로 이어져서 기본합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김영삼 정부 말기에 DJ 때 남북 대화가 열리는 시간들, 또 2017년, 18년에 급격한 변화가 있던 상황들 보면은 결국은 저는 정세의 변화가 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결국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하는 행동들 보면은
김정은 의지가 엄청 강하죠. 그리고 완전히 정말 삐쳐 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떤 접촉도 안 하겠다고 아주 뭐 대놓고 이제 그 험담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의지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반적인 상황이 항상 변수가 돼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보면은 정세 변화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질문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간의 접촉의 가능성 충분히 있죠. 또 마침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역할의 문제, 또 이란 전쟁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만 러우 전쟁의 향배하고 또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러시아하고의 관계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변화의 어떤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도 갑자기 무슨 재난 같은 게 생겼을 때 재난 지원 충분히 협력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84년의 수해 같은 게 이제 그런 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뭐 재해 재난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지금 통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관광 협력, 또 뭐 체육, 문화 교류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정말 낮은 수준의 어떤 접촉, 또 민간 수준의 어떤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어가는 쪽으로 가면은 조금씩 돌파구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제 그제 쭉 나왔던 상황들 보면은 남북 간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직접 접촉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대외 발표 등등을 통해서 어떤 성명의 교환으로 간접적인 대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우리는 그냥 큰 입장에서 교류 접촉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것에 안다라는 그런 그 행동을 안 보였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좀 대범하게 가되 그런 어떤 돌파구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 전반적인 이 환경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는 데 대한 그 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현생 인류의 어머니가 뭐 아프리카의 루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왜 이 호모 사피엔스가 나무에서 내려왔느냐? 그 사바나 지역이 돼가지고 정글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정글에서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먹고 살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초원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 초원에 내려와서 아주 약하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냥을 하려니까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털을 없애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밀림에서부터 사바나로. 지금 우리가 뭐 복합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합 위기의 차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아까 뭐 바늘구멍이라도 찾으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발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렇게 저쪽 통로를 뚫고 바늘구멍이라도 뚫으려고 하는 게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땅굴을 뚫든지 뭐 공격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맞아, 이런 전혀 판이 바뀐 거지 옛날 같이 이 틈새를 버리고 바늘구멍을 뚫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적용이 안 되는 이제 새로운 완전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냉전 시대, 그리고 탈냉전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분절적 다극화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라고 명칭을 하든지 우리 통일연구원이 생긴 게 탈냉전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이제
햇볕 정책이든지 압박론이든지 뭐 왔다 갔다 논의가 많고 정부마다 조금씩 입장이 달랐지만 크게 보면 상당한 접점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부하고 또 진보 정부도 다른 것 같아도 그 틀 내에서, 왜냐하면 탈냉전 시대라는 그런 규정성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지만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은 조선인지 아무튼 북한인지 북인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은 이미 그 판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은 왜 민족을 버리고 왜 두 국가론을 택했는가? 그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계속 김여정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바뀌었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통일 담론은 북한의 단순한 남북 관계 차원이 아니고 국가 전략이고 국가 정체성의 아주 최고의 그런 그 전략이었던 거죠. 탈냉전 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민족 담론을 가지고 대내적인 공고와도 단결도 하고 남쪽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민족 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국가 제일주의라는 걸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제일주의, 국가론의 차원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핵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남은 거는 두 개의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라고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북한의 이 적대적 두 관계로는 남북 관계 차원만 보고 나온 전략이 아니고 북한의 상위의 국가 전략과 국가 정체성의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흔들려고 하면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 북한의 상위의 국가 전략과 국가 정체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통일연구원은 상당히 위기에 있어요. 왜냐?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게 통일 방안이 설립 목적인데 이 새로 바뀌어진 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위상과 정체성을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모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통일연구원에도 상당히 이제 그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크게 보면 뭐 압박론, 뭐 대북 포용 정책, 뭐 햇볕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소위 두 국가론이 제기돼서 이 두 국가론 안에 좋은 이웃 관계로 살짝 그냥 적당히 조금 긴장 완화하고 그런 아주 소프트한 좋은 국가론부터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두돼 있고 지금 정부 통일부는 장관이 그런 걸 상당히 그 주장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좀 제도화하자는 거고 또 지금 민간 그런 시민사회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논의가 지금 상당히 공간이 있는 거죠. 북한이 이제 더 나가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두 국가론이 이제 헌법 우리 3, 4조 또 국가포함법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까지 이 보수정부 진보정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억제력을 어느 정도 강화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지만 평화공존정책의 틀을 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정부를 하더라도 북한과 교류협력하는 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그 오버래핑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평화공존론은 이 보수정부 쪽으로의 도전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좀 확장시키자라는 영역까지 이제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 공존의 범위를 한쪽으로는 이 왼쪽 그리고 한쪽으로는 오른쪽의 영역을 어떻게 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제 숙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통일연구원은 통일 큰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을 이제 제시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답이 거기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한 다음에 트럼프한테 사실 배반당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거의 중재를 해서 합의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거절함으로써 김정은이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화풀이를 한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당하고 트럼프한테 화풀이를 한 게 아니라 1년 뒤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거꾸로 잘해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 셈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거기가 이제 하나의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거기 있다고 보고요. 왜 미국이 아니라 남한에게 충격을 줬을까? 두 번째는 지금 휴전선 인근에다가 이렇게 장벽 쌓고 이러는 게 도대체 그 속내가 뭘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까지 사과를 했는데 또 김여정한테는 뭐 대담한 행동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 또 통전부장 출신의 그 제1부상이 외무성 부상으로 하여금 꿈 깨라 뭐 또 이렇게 얘기한 그 속내가 뭘까? 이거를 이해하면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먼저 최근의 동향을 보면 남한이 싫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두렵다. 남한이 두렵다. 경제력이 지금 30배, 1인당 소득이 30배나 되는 남한과의 교류 협력을 하면 나는 정권 유지 못한다 라고 해서 단절을 해야만 되는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거죠. 체제 경쟁이 완전히 패배한 거를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교류 협력하면 난 망한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남한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조성렬 박사님이나 이 박정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국거란을 수용한다든지 수용해서 그래 너네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은 풀리겠죠.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거기에 통일연구원이 과감하게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구자들이 하고 통일부 장관도 지금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같이 국민들을 계도해 가면서 이게 그래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제가 독일 통일의 강연을 요청받으면 독일 통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독일은 두국가론을 사실상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로 나갔거든요. 17년 만에 유엔에 가입한 지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거든요. 그 비결이 서로를 그냥 인정해 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한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한 건 통일을 달성하는데 우리처럼 통일을 전제로 화해하자라고 하면 싸우게 돼. 지금까지 싸워왔잖아요. 남북기본합의서는 전제가 다르거든요. 동서독은 서로 남이라고 인정을 하자라고 하고 통일을 달성했고 우리는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화해하자라고 했더니 결국은 계속 싸우고 있고 결국은 서로를 인정한다는 게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통일연구원이 앞장서서 그런 연구나 계몽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남한을 두렵기도 하지만 못 믿겠다. 못 믿겠다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은 사실 트럼프도 절대로 안 믿죠. 안 믿지만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는 남한을 철저하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믿냐? 그게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게 해답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여러 번 약속을 한 거를 김정은은 안 지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안 지켰냐? 미국이 못하게 해서 안 지킨 거거든요. 남북 공동 뭐 철도 개발하고 무슨 협력하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타미플로 주는 것도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준다 그래 놓고선 결국 못 줬잖아요. 아, 남한은 믿을 놈들이 아니구나. 이걸 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한은 약속을 하면 지키는구나. 그거를 심어줘야 돼. 그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누가 회담을 하겠습니까? 약속을 남한의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철도 개발하고 뭐 그런 거 도로 깔아주고 하는 거 약속을 해놓고 안 했잖아요. 결국은 이랬든 저랬든. 근데 그 배경에 미국이 있는데 그거를 김정은은 철저히 무시하고 남한한테 그 해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뭐냐면 저는 전자권 전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자권도 없는 나라하고 무슨 군사회담을 하냐.
니들은 우리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야. 너는 작전지휘권도 없는데 그걸 너네들은 뭐 왜 회담에 나와? 작전지휘권부터 갖고 나와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국정계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가장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전작권 전환을 하고도 또 하나는 차기에라도 누군가 북한하고 회담을 하면 약속한 걸 지킨다는 의지. 그 어디서 나오느냐? 대미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미국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은 북한이 뭐하러 우리랑 회담하겠습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건 북한하고 약속이니까 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그걸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님.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3시에 이번 세션을 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3분이 경과가 됐고, 몇 개 질문이 더 있지만 지금 질문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좀 답변들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혹시 없으시면 상관없고, 뭐 덕담서부터 또는 좀 더 하시고 싶은데 못했던 얘기들을 좀 짧게 각자 한 1분 안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세션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열 박사님서부터. 저 역시 국제연구소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상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사실 저도 중징계도 받아보고, 사실 여기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 이게 이제 통일연구원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활동을 1년 동안 금지당했을 때 통일연구원에서 불러줘가지고, 특히 이제 그 황병덕 박사나 김규련 박사님이 이제 연구 용역에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몰래는 아니고 이 연구원에 오는 건 또 허용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워크숍도 해서 숨을 좀 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안 맞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은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국제연구소가. 그래서 정치적 한목적성과 정책적 합리성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정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추되,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정책적 합리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조화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통일연구원에 계신 우리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제가 오래 근무했던 국방연구원하고 비교해서 통일연구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부와의 관계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통일부하고 통일연구원 간에 어떻게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있다가 이제 기존 체제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갔죠. 카이다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98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율성 면에서는 물론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지속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산하기구로 있으면서 갖는 관계 중에 그나마 좋은 것은, 저는 기밀 정보에 정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저는 큰 어떤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방부의 각 부처 담당자들이 자기 소관 기밀들을 보는 것보다 카이다 연구자들로 좀 중견이 되면은 이런저런 분야들의 작업들을 하면서 더 넓게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또 인적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길들도 생기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통일연구원의 여러 학자들께서 학계하고 할 일은 당연히 학자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근데 정부하고의 관계는 저는 조직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하관계, 산하기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돈독한 관계로, 밀접한 관계로 정책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보람 내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차기 원장님이 오시면 정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우리 현 박사님께서도 좀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주제가 키누의 향후 35년인데 향후 35년 키누가 있는 게 축복일까 아닐까 또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부가 9개 정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생겨난 채 그동안 이게 살아남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면 여기 일본 현 중수 대행님 일본에서 공부하셨지만 이 사무라이들이 두 사람이 대결을 할 때 칼 만드는 장인한테 찾아가잖아. 양쪽에서 다 칼 만드는 장인이 실력이 있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정체성을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확보하려면 연구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만든 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막 하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이 정책 연구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디자이러빌리티라는 기준하고 피저빌리티라는 기준 그리고 스트래티지 한 3가지 정도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그런 블루프린트는 디자이러빌리티로 되는데 이게 지금 피저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비한 걸 항상 생각하는 게 실력을 기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9개 정부가 바뀌었지만 원장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 또 오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어떤 원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연구원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그런 합의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구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고요. 그 중에 2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통일연구원에 앞으로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옴니프레전스라고 생각합니다. 옴니프레전스.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도 했지만 통일연구원의 활동이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돼요. 이 연구원 내의 최소한의 업무만 한정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든지 그 연구원의 활동이 돋보이는 옴니프레전스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나 생각이 되고요. 2번째는 네트워킹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국내 여러 가지 그 행위자들과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느끼기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내외 네트워킹이 새로운 그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좀 주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철 박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다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념에 경도되지 말고 평화 공동 번영을 지향하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 실현 가능성, 피저빌리티도 저도 강조하고 싶은데 단지 연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하는 전략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연구한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어떻게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진짜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어야 통일연구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연구만 그 북한의 인권 상황만 분석하는 거는 그건 뭐 한 80점은 되지만 90점 이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국민 여론도 있고 뭐 비용도 있고 북한의 반응도 있고 국제사회의 뭐 동향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구자가 이런 정책을 해봐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구자였다가 통일부 장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통일 정책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를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름이 통일연구원이지만 이름을 바꾸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통일을 너무 외치면 통일은 멀어진다. 독일의 교훈에서 보면 통일을 하지 한 게 아니라 통일보다 분단 비용 최소화.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해나가다 보면 하는 도중에 큰 바위 얽처럼 통일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건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강조해 주신 말씀인데 요 두 개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서 이렇게 네 분 선배님들께 또 좋은 충고까지 듣고 덕담 또는 뼈아픈 충고 들었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저희 통일연구원의 지난 35년을 조금 회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그 조언을 주신 우리 네 분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박수를 쳐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세션에 참가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 또 말씀 들어주신 저희 청중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저희 제1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